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에서는요.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또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이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법률 상담에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나가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또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을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상림의 정소영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상림의 정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정소영 변호사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변호사에 대한 성공보수 지급 기준은 쌍방폭행인데 저만 가해자가 됐어요. 턱없이 적은 보상금, 이혼 소장 서류에 명의 도용을 한 아내, 이렇게 오늘 4가지 상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정소영 변호사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끝까지 어떤 해결책이 제시되는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코너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법과 친해지기 바라는 마음에서 다양한 코너들 마련해 두고 있는데요. 오늘 수요일에는요,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전 생활 법률 팁, 을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 을지로, 오늘은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층간소음에 대한 주제를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최근 지금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이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으로 우퍼 스피커까지 이제 구매를 해서 설치하는 그런 상황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층간소음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층간소음은 우리가 이제 아파트,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늘상 이제 정말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우선은 층간소음의 정의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그 층간소음이라 함은 이제 뛰거나 걷는 동작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이제 소음 또는 이제 음향기기를 사용해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합니다. 네. 예, 층간소음에는 벽간소음과 같이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과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에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그 소음이 전달이 되어서 직접 충격 소음, 예를 들어서 뛰거나 걷는 동작 또는 공기 전달 소음, 이제 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를 통해서 소음이 전달되는 경우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층간소음 관련해서 그 위층 화장실 물 사용 소리가 너무 큰 경우에 네. 이제 해당 소음이 층간소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하지만 화장실에서 나오는 물소리나 배관이나 배수 소리 같은 그런 급수 소리는 층간소음에는 해당되지 않아서 해당 소음엔 층간소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층간소음이라고 하면 뭔가 우리 집이 아니고 다른 집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음을 일컫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화장실에서 뭔가 물이 내려가는 소리라든지 이제 배수로를 이렇게 타고 물이 흐르는 소리,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 층간소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층간소음으로 인해서요, 웃지 못할 사연도 있다던데 어떤 사연인가요? 네. 지금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지금 층간소음 보복으로 빈대를 구매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어서 화제입니다. 네. 네. 지금 전국 곳곳에 빈대가 출몰해서 상당히 문제인데요. 맞습니다. 그 지난 2023년 11월 11일에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 중고나라 빈대 빌런이란 제목으로 글이 게시가 됐는데요. 네.
네, 지금 올라온 글에 따르면 글쓰인은 지금 빈대가 출몰한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마치 오아시스를 만난 느낌이다. 내가 이제 층간 소음에 대한 보복용으로 네. 이 빈대를 사용하겠다. 이러면서 빈대 10마리를 채집해서 저희한테 택배로 보내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글을 이제 올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누리꾼들의 견해가 좀 여러 가지로 갈리고 있는데요. 네. 네, 우선은 이제 아니 빈대가 이제 아무리 이제 뭐 층간 소음하는 집에 푼다고 해도 본인 집으로 어차피 들어올 텐데, 그쵸. 네 이게 뭐 그게 효용이 있겠냐? 또 아니면 이제 옛날 속담처럼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뭐 그런 말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빈대를 그래서 뭐 잡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배를 누르고 들어가서 뭐 빈대 던질 건지 뭐 어떻게 그렇게 그러게요. 보복하겠다는 건지 뭐 그런 이제 의구심을 자아낸 누리꾼들도 있었고요. 네. 한편으로는 이제 좀 약간 글쓴이 측에서 보는 이제 누리꾼들은 아니 얼마나 층간 소음이 심했으면 그랬겠느냐 이해가 간다. 빈대 정도면 보복으로는 양호한 편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누리꾼들도 있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제 들을 때는 뭐 내 일이 아니다 보니까 좀 우스울 수도 있는 그런 사연이지만 실제 당사자들에게는 정말 오죽했으면 저랬을까라는 또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이분이 빈대를 이렇게 어디선가 구해서 윗집이라든지 이웃집에 이렇게 좀 살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법적으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네. 이제 만약 빈대를 실제로 살포를 하시면 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실 수 있습니다. 아. 이제 재물손괴죄라 함은 형법 366조에 나와 있는데요. 그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효용을 해야 한다라는 게 중요한데요. 그 물건의 본래 사용 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네.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전부 그 효용을 해야 하는 것에 포함된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입니다. 네. 지금 사안 같은 경우 어떤 방법으로든 빈대를 이제 피해자 집에 만약에 살포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빈대가 침구류나 뭐 소파 이런 데다가 그렇죠. 알을 까거나 아니면 배설물을 남기거나 이렇게 할 텐데 그 경우에는 사실상 해당 침구류는 더 이상 사용이 어려워지시고 그렇죠. 소독을 여러 번 하셔야만 다시 원래대로 사용할 수 있으셔서 이제 우리 재물손괴죄에 이제 규정하는 그 효용을 해야 하는 것에 충분히 해당이 되시는 사안입니다. 이 경우에는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빈대가 한번 이렇게 좀 뿌려지게 된다면 사실상 집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침구류라든지 뭐 이렇게 빈대가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은 다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 그런 점에서 보자면 사실은 재물손괴죄를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럼 이 처음에 말씀해주셨던 이 보복소음 경우에도 사실상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아, 네, 그 보복소음 사례 전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떤 이제 아파트에 거주하는 A 씨란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께서 이제 아래층으로부터 계속해서 항의 방문을 받았는데 이제 뭐 아이 울음소리, 뛰는 소리, 샤워할 때 물 급수, 배수관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는 게 그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A 씨께서는 이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거든요. 뭐 식탁 의자를 치워버린달지, 그렇죠. 아니면 아이들 놀이방에 매트를 설치한달지, 아니면 주말에는 무조건 이제 외출을 하셔서 네. 층간 소음을 어떻게든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런데도 아래층에서는 계속 주기적으로 층간 소음에 대해서 항의를 하셨고 이 부분 관련해서 두 분 그 이웃 간의 골망 깊어지고 갈등이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아서 A 씨는 결과적으로 그냥 이사를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그랬더니 이런 사안을 접한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담당 조사관은 이 당사자들과 대면을 통해서 약 열흘에 걸쳐서 조정 기간을 거쳤고 이에 따라서 한번 당사자 의견을 들어서 이 갈등을 좀 조율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이 분쟁이 많이 해결이 되었던 뭐 그런 사안이 있었는데요. 네.
예, 하지만 지금 이런 사안과 같이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제 너무 심각한 보복을 하시게 되면은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실어줄 경우에는 최고 징역 3년이나 5년 혹은 3천만 원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예, 만약에 층간소음에 의한 보복 행동으로 뭐 너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자주 찾아가서 뭐 초인종 눌러서 뭐 들어가서 계속 말을 한달치 해코지하는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주의가 필요하신 사안입니다. 네. 사실 이제 층간소음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내가 이제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사실 자연스러운 소음도 있는데 그것이 이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말 윗집에서 너무나 큰 소음을 내서 계속해서 항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고쳐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게 사실 소음의 피해를 받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내가 또 보복하겠다라고 해서 보복 소음을 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처벌받을 행위라고 한다면 사실상 그러면 층간소음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될까 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어떨까요? 네, 그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에 의해서 이 해당 층간 소음을 좀 해결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이제 해당 법령에 의해서 층간 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1차적으로는 그 입주자나 거주자에게 이 층간 소음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좀 주의를 요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아파트의 입주자 사용자는 아파트에서 뛰거나 이제 걷는 이 층간 소음 또 음향 기기를 발생해서 사용해서 이제 나오는 소음에 대해서 이를 통해서 입주자나 사용자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규정에 근거해서 우선은 1차적으로는 입주자나 사용자분에게 좀 주의를 하시는 방법이 있으실 수 있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주체의 조치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층간소음을 이제 피해를 입는 입주자 같은 경우에는 이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 주체에게 우선 층간소음 사실을 알리시고 네. 예, 그 다음에 관리 주체로 하여금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 사용자에게 이 층간소음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소음 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경우에 관리 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이제 그 세대 내 확인 같은 필요한 조사도 그런 절차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네. 예, 그 다음 방법으로 이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예, 관리 주체가 이런저런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예, 이 경우에는 이 층간소음 피해를 입으신 입주자 사용자께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서 해당 조정 절차를 통해서 층간소음을 해결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예,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아파트 관리 규약에 의해서 해결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 규약 준칙에는 아파트 층간소음이나 간접 흡연에 관한 사안을 전부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네. 해당 관리 규약을 근거로 해서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입주자나 사용자에게 이 층간소음을 더 이상 유발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해서 이를 통해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은 이 층간소음을 좀 해결을 해볼 수 있을지 그 방법들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상세히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논의가 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뭔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뭔가 확실하게 마련해 볼 만한 그런 방법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고요. 일단은 어떠한 뭐 페널티라든지 이런 가해자에게 뭔가 좀 명확한 책임을 지을 수 있는 방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을들이 알아야 하는 법 을지로 만나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저희는 법률 상담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저희 아들이 19년도에 제 오토바이를 몰래 가지고 나가서 아, 네. 친구를 태우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우리 아이도 신호위반을 했고 상대도 신호위반을 해서 네. 사고가 나서 우리 아이는 사망을 하고 뒷좌석에 있는 애는 동생 아이는 현재 뇌세 상태에 있어요. 아이고, 네. 예, 그래 이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 아이가 16세 5개월 정도 상황에서 사고가 났는데 이게 부모로서의 나중에 구상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책임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네. 여부하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요거를 제가 생활보호 대상자다 보니까 네. 구조공간에 도움을 받아서 지금 소송을 해서 지금 한 7대3 정도로 지금 소송이 결론이 났어요. 네, 1심이. 1심이요. 그래서 났는데 제가 이게 법률 구조를 받아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네, 네.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 이제 청구 금액이 3억 8천을 청구를 해서 2억 1,700 정도를 인정받았어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생활보호 대상자다 보니까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네. 1심 이 변호사님이 이제 이거를 마무리를 했으니까 네. 1심 이거 비용이 지금 2억 1,700 정도 나온 건데 이것저것 계산하더니 거의 2,900만 원, 한 3천만 원 정도에 가까운 지금 돈이 나왔는데 이걸 지금 저한테 청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생활보호 대상자인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게 당장 지금 하루 생활세 보호비 받아갖고 살고 있는데 이걸 당장 저한테 내라고 청구를 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 상대가 또 항소를 했어요. 이거를 인정 못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일단은 이 아드님께서 당하신 교통사고 관련해서 지금 네네. 질문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 옆에 네. 정소영 변호사님 함께 듣고 계셨습니다. 변호사님과 네. 자세히 말씀 나눠보실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아드님 사망하신 사건이라서 너무 지금 마음이 좋지 않은 사건인데요. 네네. 근데 제가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좀 네. 이렇게 사전에 먼저 여쭤볼 게 있어서요. 네.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그 질문지 내용상으로는 이제 네. 위자료 청구라고 하셨는데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신 거죠? 네네네. 그쵸. 예, 그러면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전부 합쳐서 합산해서 3억 8천만 원 청구하셨는데 네네. 예, 2억 1천만 원 인정받으신 사안이시고요. 네네. 예,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여쭤볼 게 지금 소송구조 신청을 하셨는데 이를 통해서 변호사를 선임을 하시는 과정을 거치셨어요. 네네. 그러면 변호사랑 위임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을 하셨을 거거든요. 네네네. 예, 그 위임 계약서상 내용이 좀 숙지가 되셨어야 되는데 계약하시 당시에 우선 이제 심급 대리, 그러니까 대리를 1심까지 한다 이런 부분 확인하셨는지. 네, 예. 1심까지만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성공보수 약정이 이제 있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확인이 좀 네, 거기 되셨었을까요? 있습니다. 아, 그럼 10%요? 네네. 10%가 이제 그 인용되는 금액의 10%라는 네네. 말씀이시죠? 경제적 이득을 제가 취할 수 있는 금액에 네. 관해서 10% 네. 그렇게 정했습니다. 아, 그럼 이 부분은 계약 당시에 이미 알고 네네. 있으신 부분이셨네요. 네네. 네. 네, 그럼 제가 좀 이제 궁금하신 사안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이제 우선 첫 번째로 항소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상대방이 항소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상대방이 항소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항소심 심판 대상이 불복하는 범위가 심판 대상이 되시거든요. 네. 그러면 상대방 같은 경우에 지금 대충 약 1,700만 원 정도가 이제 아까 2,100만 원 정도 저희가 인정을 받았는데 저희가 인정받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불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근데 만약에 저희가 항소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항소한 저희 2,100만 원 정도, 아까 2억 1,000만 원 정도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그 심판 대상이 되기 때문에 네. 저희도 항소를 하셔서 지금 네네. 청구하셨던 3억 8천만 원 전체에 대해서 다시 이제 다퉈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아, 네. 예, 상대방이 항소를 한다고 하면 저희도 항소하시는 것이 그 훨씬 유리하신 상황이고요. 우선 1차적으로.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지금 이제 기초생활수급사셔가지고 지금 네네. 성공보수가 3천만 원 정도 청구 받으셨는데 이 네. 부분이 좀 너무 이제 부담스러우시다 이제 이런 견해신 것 같은데요. 네네. 이제 저희가 이제 원래 소송 구조를 하게 되면 이제 네. 이게 이제 상담자님처럼 약간 경제적으로 소송 비용 충당하기 어려운 분들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네. 변호사에게 신급마다 100만 원씩 지급을 하기는 합니다. 예, 국가에서 네. 이게 지급되는 금액이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변호사를 선임을 하실 때 지금 이 위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실 때 네. 저희가 어쨌든 위임 계약도 당사자가 하는 그 사적 자치에 대한 계약인데요. 예, 이게 이제 성공보수를 정하실 수도 있고 안 정하셨을 수도 있고 뭐 요런 사안인데 지금 사안 같은 경우는 성공보수를 지금 이제 그 인용된 금액의 10%로 약정을 하시고 또 이 부분도 다 숙지를 하고 있으신 사안이신 네. 것 같아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네. 성공보수 계약이 좀 유효하시기 때문에 네. 이 계약 내용에 따라서 좀 이행을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으시거든요. 다만 이제 10%라고 하셨으면 2억 1천만 원에 10%면 이제 2,100만 원이실 텐데 네네. 뭐 이런저런 금액 합쳐져서 어떻게 3천만 원이 뭐 이렇게 이자 계산 네. 뭐 이런 거 때문에 뭐 예. 19년 사고니까 뭐 5%인가 12%인가 뭐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네. 2천 뭐 예. 몇 정도가 지금 나온다 막 이러는데 아 그러신가요? 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근데 계약 변호사님 네. 이게 일단 네. 이 시임 계약을 할 때 네. 내가 경제적인 이득을 소송으로 목적을 취했을 때라고 했는데 지금 상대가 항소를 해서 공탁을 거르는 상태고 저는 지금 뭐 경제적인 이득을 지금 하나도 취하지 못한 상태인데 지금 이런 상태인데도 제가 이 계약에 뭐 항소까지 좀 미룰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이 네. 어쨌든 공탁을 해놓은 상태셔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쵸. 아직 항소심 진행 중이시니까 이제 이 부분을 네. 그 계약하신 변호사님한테 좀 말씀을 드려볼 필요성이 약간 있으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근데 예. 전혀 안 돼요 얘기가. 아, 네. 항소심 하면 어쨌든 이게 확정이 되진 않으신 거긴 한데, 예, 근데 그게 이제 얘기가 안 되신다라시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1심 판결에 의해서 또 2억 1천만 원 부분 인용된 것도 또 사실이라서, 예,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계약을 처음 정할 때 이 부분을 어쨌든 정하신 사안이셔가지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 부분에 관해서 그 계약서 중심으로 가고 또 계약 위주로 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안 정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정하신 사안이시잖아요. 뭐 어쩔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약간 그러면 변호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건 저는 지금 생활보호 대상자라 한 달에 50만 원 받아갖고 먹고 살고 있는데 뭐 돈도 지금 뭐 월세를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 변호사님이 저한테 나중에 어떤 조치까지 풀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돈이 지금 저쪽에서 제가 원하는 대로 주지 못할 경우에는. 아, 네. 보통은 이제 아무래도 그 변호사님께서
이게 채권을 갖고 있으신 거니까 이걸 피보존 채권으로 해서 이제 강제 집행이 들어오실 가능성이 존재는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계좌를 압류를 하신달지. 근데 아마 기초생활 대상자셔서 소유하신 부동산이나 그런 재산 그런 거 없으시면은 상관없고 아마 계좌를 이제 압류하시는 방향 이런 어떤 강제 집행이 들어오실 수 있는 사안이시긴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계좌에도 뭐 돈도 저는 한 푼도 없는 사람이긴 한데 그거 말고는 집에 대해서도 또 뭐 어떤 영향을 할까요? 예, 그러니까 부동산이 이제 있으시다고 하시면 집이 이제 상담자님 명의라고 하시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도 압류 출심이나 뭐 이런 게 들어오실 수 있으시긴 하세요. 아, 네. 예. 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16세 5개월인데 이게 저희가 지금 부모로서의 책임져야 될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예, 왜 미성년자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부모로서 책임을 지시는 범위라고 물어보셨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아드님 관련해서요. 네네네. 이미 지금 아드님께서 사망을 하시긴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어떤 게 궁금하신지 제가 약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게 지금 예. 7대 3으로 졌으니까 뭐 70%는 이 택시회사에서 이겼으니까 거기에 대한 구상권을 저한테 청구가 들어오지 않을까요? 부모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뒤입자석 아이는 내세 상태고 그러니까 또 그 부모가 또 청구를 하지 않을까요? 아, 혹시 과실이 네, 그럼 과실 범위가 어떻게 그때 7대 3으로 결정이 났어요. 상대방이 7이고 저희가 3이신가요? 네네네.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 이거 지금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신 거고 여기에 따라서 과시상계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확정이 되신 거라서 지금 당장 뭐 구상권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니신 것 같고요. 네. 근데 상대도 지금 구상권을 지금 하려고 내세 상태의 아이가 구상권을 하려고 지금 소송이 이렇게 진행 중이라 소송 확인서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송을 할 거다. 아, 동승하신 분이? 네, 그쵸. 아, 동승하신 분한테서 들어오실 수는 있으시긴 하시죠. 그쵸, 맞습니다. 예. 그쵸.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또 별도의 소송이 또 진행이 되시는 거라서요. 예, 그건 또 다르게 이제 대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구상의 범위가 제가 지금 부모로서 책임져야 될 지금 요건이 지금 뭐 얘가 뭐 이런 상황에서 사고를 지금 내고 지금 저랬는데 부모로서 책임져야 될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그 부분은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사실 제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듣고 이제 그래야만 정확히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사안에서는 친구 태우고 가다가 그러니까 운전을 하신 분이 아드님이셨고, 예,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서, 그래서 지금 동승자가 저희한테 이제 구상권이 들어오는 그런 사안이신 것 같아요. 근데 과시 비율이 7대 3이었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과시 비율에 따라서 이제 그 범위만큼 책임을 지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요. 네, 일단은 지금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과실 비율이 정해졌고 그거에 따라서 만약에 동승자가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사실은 일정 정도의 책임을 부담하시게 될 좀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변호사 보수에 관련된 내용은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선임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구조공단 측에도 이러한 상황을 좀 공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혹시 진행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또 연락 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굉장히 좀 안타까우신 좀 그런 상황으로 좀 보입니다. 일단 그때 당시 수임 계약을 했을 때 좀 체크를 했다라면 사실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 잘 좀 참고를 하셔서 지금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얼마 전 부모님 댁을 방문을 했다가 생긴 일이었습니다. 차에 지갑을 가지러 지하주차장에 갔다가 뒤에서 경적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울려서 깜짝 놀라 옆으로 비켜섰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차 주인이 제 옆에 차를 세우고 창문을 열더니 손가락으로 욕을 하는 겁니다. 저도 너무 갑작스럽고 화도 나서 같이 욕을 했는데요. 그러다 잠깐 몸싸움이 일어났고 죽여버린다면서 저를 위협하던 상대방에게 저도 맞대응을 하려고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러자 제 점퍼 뒤쪽을 잡더니 갑자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저는 더 이상 상종하기 싫은 마음에 놓으라고 말하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폭행이 아닌 상해로 약식 기소가 되어 벌금 1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CCTV에 상대방이 제 팔을 뒤로 꺾고 목을 조르는 장면도 있는데 상대방에게는 죄가 없다고 하고요. 쌍방폭행인데 저만 벌금을 내야 하는 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웬만하면 조용히 넘어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쪽에서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이후로도 서너 차례 계속 합의 의사를 전달했지만 연락처를 주는 것도 거부하고 있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면 합의가 힘들 것 같은데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일단은 그 사실관계만 보면 사실 말씀해주신 바에 따르면 쌍방폭행인 것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일단은 상해로 지금 뭐 약식 기소가 됐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 폭행죄와 상해죄부터 좀 비교를 해볼게요. 네, 그 폭행은 형법 제260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으실 수 있고요. 상해죄 같은 경우는 형법 제257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폭행죄랑 달리 미수범까지도 처벌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해죄가 폭행죄보다는 처벌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일단 CCTV 상에는 상대방의 폭행 장면도 확인이 되는 걸로도 이제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 상담자분께서도 방어 차원에서라도 뭔가 이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좀 맞을까요? 아, 네. 저 실무상 제가 쌍방폭행을 많이 이렇게 상담을 받다 보면은 이제 맞고소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항상 맞고소를 하는 것 자체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네. 예, 하지만 지금 사안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먼저 몸싸움을 시작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상담자님께서 어떤 적극적인 공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로서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정도로 이제 한 행위다라고 하여서 정당방위 주장을 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위법성 조각 주장이 가능하신데 이 경우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방어를 한 거기 때문에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맞고소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우리 상담자분께서는 원만하게 좀 합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신 것 같아요. 상해죄의 경우에는 만약에 합의가 된다면 혹시나 내가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예, 그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시게 되면은 처벌을 면하게 되는데 네. 상해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합의를 하신다고 해도 처벌을 면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처벌불원 의사를 받거나 아니면은 이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충분히 한 경우에는 상해죄에 있어서도 감경할 수 있는 특별 양형 인자로 아주 중요하게 그 요소로 고려되기 때문에요. 네. 합의를 하시는 편이 충분히 유리하신 상황이십니다. 일단 그런데 이제 합의를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연락처를 주는 것도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혹시 어떻게 하면 좀 합의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사안처럼 형사 사건에서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합의하려고 연락을 하는데 연락을 받지 않거나 해서 연락이 어려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 있으세요.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변호사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아무래도 감정이 과열돼서 더 이렇게 연락도 안 받고 합의도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연락을 하면 아무래도 합의의 양상이 많이 달라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상대방이 이제 뭐 손가락으로 욕을 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이 부분 모욕죄로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모욕죄는 경멸하는 추상 표현, 그다음에 특정성, 공연성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하는데요. 네. 사안처럼 손가락으로 욕을 한 경우에는 경멸하는 추상적 그 표현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상담자님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특정성도 인정이 되실 수 있는 사안이고요. 다만 공연성 요건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한데요. 네. 지금 지하 주차장에서 상담자님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인근에 사람이 있어서 뭐 전파 가능성 있는지 이 부분이 좀 인정되기 어려워 보여서 이대로라면 모욕죄 성립은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떨까요? 이 경적 소리를 처음에 이제 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 네. 그 이론적으로는 이제 음향 자체가 신체의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네. 이제 굉장히 그 유명한 판례가 있는데 전화기 고성이 청각 기관에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신체 유형력에 해당하지 않아서 폭행이 되지 않는다. 이런 판례도 있는 것처럼 네. 어떤 그 음향 자체가 신체 유형력 행사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는 있거든요. 근데 사안처럼 지금 경적 소리 좀 크게 낸 거 그 자체만으로 폭행이 인정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사안에서 어쨌든 상대방분이 먼저 신체 유형력 행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걸 토대로 이제 맞고소를 좀 진행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쌍방폭행의 상황에서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아, 네. 지금 쌍방폭행 같은 경우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이제 폭행의 상황에서 자리를 피해서 쌍방폭행이 아니라 일방폭행이 되도록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여의치 않아서 쌍방폭행이 되는 사안이라고 하신다면 만약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면 이걸 충분히 주장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렇다면 경우에 따라서 맞고소도 좀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네. 이와 별도로 어쨌든 합의를 하시는 게 여러모로 감경으로 양형인자로 좋게 이렇게 그쵸. 유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합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한 사안이십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지금 합의를 해보는 게 가장 좀 우리 상담자분에게 유리한 좀 상황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1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얼마 전 건설사에 근무하던 남편이 운전을 하다가 뒤따르던 택시로부터 추돌을 당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주변의 안내를 받아 택시 운송 사업 조합에 배상을 청구했더니 남편이 받던 월급이 도시 일용 노임을 적용한 소득보다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수입을 현재 도시 일용 노임으로 계산해서 60세까지 일하는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건축기사 자격증이 있어서 장차 작업반장이 되면 매월 200에서 300만 원 더 받게 된다고 좋아했었는데요. 이런 자격증이 있는 남편을 그냥 일반 일용 노동자로 보고 배상금을 주는 것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충분히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계산된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다라고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남편분께서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셨고요. 통상 택시와 이렇게 추돌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좀 배상 절차가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또 누구와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예, 그 택시와 추돌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그 운행자, 즉 택시 기사, 그리고 택시 기사가 가입한 전국 택시 공제 조합을 상대로 피해자가 직접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이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 후 택시기사나 공제조합 상대로 보험자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만약에 이제 피해자가 이렇게 직접 청구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 택시 공제조합과 합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게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해서 구제를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돌아가신 남편분께서 건축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뭔가 전문가로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좀 배상되는 금액이 달라진다고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손해 3분설에 의해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소극적 손해가 향후 이제 살아 있었다라고 한다라면은 이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에 대해서 일시 수입 계산을 하는데요. 그렇죠. 이때 만약에 전문 자격증이 있으셨다라고 하면 소득이 더 커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도 더 크게 책정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일단 현재 조합 측이 설정한 이 배상금 액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만족하지 못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전문 자격증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왜 반영을 안 해준 걸까요? 예, 그 전국 택시 공제 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지시를 받는데요. 네. 전국 택시 공제 조합은 국토교통부의 관리 감독을 받아서요. 어떤 시정 사항이 있어도 강제성이 없고 네. 좀 권고 정도에 그쳐서 보험회사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상 금액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문 자격증 부분도 좀 반영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절차상의 좀 문제랄까요? 이제 행정상에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돌아가신 남편분께서 건축기사로 내가 굉장히 뭐 고액 연봉으로 이렇게 취업이 예정되어 있다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직장에서 이제 높은 급여를 받는 것이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경우, 그런 경우라면 좀 달리 볼 수 있을까요? 예, 만약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건축기사 취업이 보장되어 있었던 경우라고 한다면 일시 수입 계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충분히 잘 입증하셔서 해당 소득에 따라 일시 수입 금액을 계산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부분. 그러니까 조합 측은 남편분이 60세까지 이제 일한 것을 일용노임으로 계산을 해서 배상액을 산정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건 좀 합당할까요? 예, 저희 그 통상 일시 수입 산정하기 위한 가동 종료일은 네. 해당 직종에 정년이 있으면 정년으로 하고 만약 해당 직종에 정년이 없으면 유사 직종의 정년으로 하는데요. 네. 통상 이제 정년이 따로 없는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가동 종료일을 만 65세로 보는데 사항 같은 경우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 65세를 가동 종료일로 보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제시를 받은 액수를 그대로 덥석 오케이 해버리면 우리 상담자분에게 좀 불리할 것 같은데 그럼 향후에 좀 어떻게 이야기를 해봐야 될까요? 네, 이대로 이렇게 공제조합이랑 합의가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 여객자동차법 70조에 의한 국토교통부 이제에 의한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 조정 신청을 통해서 좀 구제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배상 금액으로 산정된 금액은 정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바로잡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집사람에게서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보낸 서류 중에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그리고 기본증명서 등 동사무소에서 뽑을 수 있는 서류가 다 신청자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뽑은 적도 없고 내 이혼 소송 서류를 내가 직접 뽑아서 줄 비상식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이 동사무소에 문의를 하니 CCTV 확인이 안 된다고 하네요. 이 정도면 명의 도용 아닌가요?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이제 관계 그 서류들이 있는데 그 서류들의 신청자를 보니까 이제 명의자가 나로 되어 있고 나는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이거 내 명의 도용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명의 도용과 관련된 뭔가 피해 사례가 굉장히 좀 많은 편인가요? 네. 생각보다 실무에서 명의도용 피해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제 별도로 가족으로부터 정당한 대리권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가족 명의로 뭐 대출 계약을 체결한달지 아니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에 따른 법적 분쟁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뭐 명의 도용 사례 중에 혹시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으세요? 네. 제가 이제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 네. 그 상속재산 분할 협의 관련해서 가족분이 이제 이 분할 협의에 전혀 동의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제 위임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위조하셔서 이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한 사안이 있었는데요. 네. 이 경우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사무소 위조나 이런 걸로 이제 직계 고소, 직계 존속 같은 경우는 뭐 고소권 제한 이런 것 때문에 고소도 좀 힘들었고 네. 좀 이렇게 그 사안을 풀어나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우리 상담자분의 경우에는 이제 아직 이혼한 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가족 관계에서 이렇게 명의 도용이 일어난 상황인데 가족 간에도 이게 명의 도용이 성립하나요? 네. 가족 간에도 이제 당연히 그 이 명의 도용에 의해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고소가 가능하고 네. 이에 따라서 처벌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잠깐 아까 언급드렸듯이 저희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의해서 그 직계 존속, 그러니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해서는 고소권 제한이 있거든요. 네. 이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해인가 있다고 할지라도 고소가 불가능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하십니다. 네. 네, 형사적으로는 이 책임이 조금은 이제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명의 도용이 발생했을 때 처벌 수위는 좀 어떻게 될까요? 네. 그 명의도용 시 처벌 수위는 이제 여기서 명의도용이라고 하지만 사안 같은 경우로 이제 다시 돌아보면 네. 지금 상담자 명의 위임장을 아마 아내분이 아무런 허락 없이 임의로 작성해서 제시를 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쵸. 그렇다고 하면 이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인데요. 그러면 형법 231조에 의해서 사문서 위조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동행사죄 같은 경우는 동법 제234조에 의해서 똑같이 처벌이 되는데요. 이 사문서 위조와 동행사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관계이기 때문에 네.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처벌이 가능하신 사안입니다. 네, 일단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 해당 내용 같은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의 사례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앞서서도 이제 사실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우리 상담자분은 고소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이게 가능할까요? 네. 지금 상담자님께서 아내분을 고소하려고 하시는데 네. 기본적으로 가족 간에도 당연히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고소는 가능하신 사안이십니다. 네. 네, 일단 고소는 가능한 사안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제 뭐 이번 명의도용 사례가 굉장히 좀 빈번하게 발생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제 일상 속에서 내가 명의도용을 당했을 때 이 확인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확인 방법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신고하면 될지 또 대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사실 일상에서 명의도용을 좀 이렇게 확인하기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쵸. 예.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나이스 지킴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네.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이제 본인 확인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실명 확인 내역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서류를 요새 발급할 때는 실명 확인을 그렇죠. 전제로 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본인이 요청한 것이 아닌데 실명 확인 내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사실상 명의를 도용당하셨을 가능성이 그렇죠. 상당히 높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부분을 확인하시는데 다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해당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지금 저희 사안처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가 될 수도 있지만 뭐 사전자 기록 그렇죠. 위작 변작이나 뭐 공전자 위작 변작 이런 범죄나 다른 범죄로 연루가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각 사안에 따라서 적합한 민형사상 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명의가 도용이 됐는지 혹시나 의심이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성립하는 범죄, 죄명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상담자분도 일단은 굉장히 좀 황당한 상황이실 것 같은데요. 일단 고소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정소영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